경매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대출입니다. 낙찰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그 물건은 좋은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의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과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물건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출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를 때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2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내 수중의 자금이 5천만 원이라면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경락잔금 대출로 조달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낙찰받는 물건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도도 다르고 상환 방식도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이제 대출 계산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반공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반공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출 금액에서 미리 차감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 나온다는 숫자만 보고 입찰가를 잡으시면 안 되고 반공제를 반영한 뒤에 실제로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경락잔금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즉 소득과 DSR을 같이 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환 방식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무주택자는 보통 낙찰가의 40% 정도를 기본 한도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낙찰가 2억 원의 40%인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라면 이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먼저 감정가의 70%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반공제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 낙찰가의 80%를 비교해서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즉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생애 최초 조건이 되는지에 따라 실투자금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가 경매로 추가 낙찰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가의 4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그 40%인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주택대출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과 DSR 심사가 적용되고 상환 방식 역시 원리금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접근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택 경매만 볼 것이 아니라 비주택 경매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입니다. 중요한 건 오피스텔은 주택과 대출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오피스텔 경락잔금 대출은 아파트나 빌라와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보통 사업자 대출 형식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 대출은 소득과 DSR을 비교적 엄격하게 보지만 오피스텔 사업자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과 신용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도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월세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월세 투자는 장기 보유가 전제입니다. 시세 차익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월 납입금이 원리금 상환 방식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월세를 받더라도 순수익이 더 많이 남습니다. 즉 오피스텔 월세 투자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률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제 실제 계산 방식을 보겠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감정가의 80%에서 반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낙찰가의 80%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2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먼저 감정가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에서 서울 반공제 5,5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8,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찰가 2억 원의 80%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둘 중 더 낮은 금액인 1억 6천만 원이 실제 대출 한도가 되고 실투자금은 4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대출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그 대출 구조를 반영했을 때 내 자본이 실제로 얼마 들어가는지, 월 납입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끝에 가서 실제 수익이 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낙찰가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투자금이 얼마인지, 월 납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건이 진짜 돈이 되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단순히 싸게 사는 방법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실수 없이 해내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결국 그 판단의 순간입니다. 입찰가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대출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리스크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혼자서는 확신이 잘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구의 2채를 포함해 서울과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며 낙찰부터 수익까지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1대1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월세 투자와 단기 매도뿐 아니라 갈아타기와 내 집 마련까지 현재 자산 구조와 목표에 맞춰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